설마 그때 그 할아버지가. 회사 정문 앞으로 검은색 벤츠 20대가 줄지어 들어왔어요. 수행원이 문을 열자 자동차 대기업의 백만장자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가 향한 곳은 로비 한 구석에 서 있는 계약직 여직원이었어요. 그녀 앞에서 수천억 자산가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모든 직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어요. 대체 계약직 여직원과 백만장자 회장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날은 월요일 새벽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의 형광등은 지치지도 않고 하얗게 빛나고 있었죠. 소연은 응급실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아직 엄마의 손을 잡았던 온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쓰러진 엄마가 겨우 잠이 들었고 소연은 처음으로 복도로 나와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병원 복도는 낮과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었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기계음과 가끔씩 터지는 기침 소리만이 고요함을 깨뜨렸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뒤로 젖히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이 뜨거웠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28살, 월급 160만 원, 자동차 대기업 경리팀 계약직. 그게 소연의 전부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3년 전이었어요. 동현 오토텍이라는 작은 자동차 부품 하청 공장을 운영하시던 아버지는 대기업의 단가이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부도를 맞았습니다. 공장 문을 닫은 다음 날부터 아버지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셨어요. 빚쟁이들의 전화, 은행의 독촉장, 함께 일하던 직원들에게 밀린 월급을 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아버지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새벽 아버지는 공장 정리 서류를 들고 나가셨다가 길에서 쓰러지셨어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마비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아버지의 손에는 여전히 서류 봉투가 쥐어져 있었죠. 소연은 그 봉투를 건네받으며 아버지의 마지막 체온을 느꼈습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그 온도를 소연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남긴 건 빚과 병원비뿐이었어요. 엄마는 충격으로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고 원래 있던 당뇨가 합병증으로 번졌습니다. 소연은 대학 졸업과 동시에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지만 경력 없는 신입에게 돌아오는 건 계약직 자리뿐이었죠. 지금 소연의 통장 잔액은 정확히 50만 원이었습니다. 이번 달 월세가 35만 원, 공과금이 8만 원, 교통비와 식비를 합치면 이미 적자였어요. 게다가 오늘 엄마의 입원비 중간 납부일이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내일까지 최소 30만 원을 내지 않으면 병실을 옮겨야 한다고 했죠. 소연은 어떻게든 카드를 돌려막아 버텨보려 했지만 이미 연체 문자가 하루에 서너 통씩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반지하 원룸에서 곰팡이 냄새를 맡으며 잠들던 밤들이 떠올랐어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버스비를 아끼려고 새 정거장을 걸어가던 아침들. 착하게 살면 손해라는 말이 입버릇처럼 튀어나왔지만 소연은 그 말을 진심으로 믿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느린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소연은 무심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낡은 회색 외투를 입은 노인 한 명이 벽을 짚으며 걸어오고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허옇게 새어 있었고 구부정한 등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발걸음은 불안정했고 가끔씩 휘청거리기까지 했어요. 소연은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노인은 소연의 몇 걸음 앞에서 멈춰 섰어요. 가까이서 보니 외투의 단추가 2개나 떨어져 있었고
바지 무릎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노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당황함과 수치심이 뒤섞여 있었어요. 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혹시 죄송한데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말끝이 흐려지는 것이 부끄러움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소연은 대답 대신 고개를 살짝 숙여 듣고 있다는 표시를 했어요.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택시비가 없어서요. 집에 갈 수가 없어요. 노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그 손을 보았어요. 검버섯이 핀 손등, 굳은 살이 박힌 손바닥. 한평생 무언가를 만지고 들고 일해온 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손과 닮아 있었어요. 소연의 가슴이 아렸습니다. 얼마가 필요하세요? 라고 물으려다가 소연은 입을 다물었어요. 그 질문이 노인을 더 작아지게 만들 것 같았거든요. 대신 소연은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에 있는 50만 원이 소연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오늘 밤 이 돈을 쓰면 내일 당장 엄마의 입원비를 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소연의 손은 이미 지폐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병실에서 괜찮다며 억지로 웃던 그 얼굴. 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 아무도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다는 사실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그때 누군가 단 한 명이라도 아버지를 도와줬다면 어땠을까요? 소연은 노인에게 돈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쓰세요. 노인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이건 너무 많아요. 이렇게까지 안 주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소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쿵쿵거리고 있었어요. 돌려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거의 확신하고 있었죠. 돌려주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 말이 자기 입에서 나왔다는 게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어요. 노인은 한참을 말없이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고마움이 담겨 있었어요. 노인은 천천히 돈을 받아들며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갚겠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노인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더니 느린 발걸음으로 복도 끝을 향해 걸어갔어요. 소연은 그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복도에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소연은 빈 지갑을 가방에 넣으며 생각했어요. 내일 어떻게 하지? 입원비는 어떻게 내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손해보는 짓을 한 건 분명한데 후회는 들지 않았어요. 소연은 다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7시 소연은 병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의자에서 쪽잠을 자다 보니 목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어요. 창밖으로 희뿌연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고 병실 안에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조용한 기계음만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었죠. 링거줄이 연결된 손등이 유난히 마르고 작아 보였어요. 소연은 핸드폰을 꺼내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0원. 잔액 없음. 어젯밤 노인에게 50만 원을 건넨 순간 소연의 전 재산은 사라졌습니다. 카드 연체 문자가 3통, 월세 독촉 문자가 1통 와 있었어요. 소연은 화면을 끄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어떻게든 오늘 중으로 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입원비 중간 납부 기한이 내일이었으니까요. 그때 침대에서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소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가 천천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소연아, 여기 있었어? 엄마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딸이 밤새 여기 있었다는 걸 눈치챈 거죠. 소연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응, 잠깐 이따 가려고요. 오늘 출근해야 해서. 밤새 여기 있었구나. 얼굴이 왜 이래? 엄마의 손이 소연의 볼을 향해 올라왔어요. 차갑고 마른 손이었지만 그 손길에는 따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연은 눈을 감고 그 손을 가만히 받아들였어요. 괜찮아요. 어차피 집에 가도 잠이 안 왔을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 앞에서 지친 기색을 보일 수는 없었어요. 엄마는 한참 동안 소연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소연 아빠 생각이 나네. 소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엄마는 아버지 이야기를 잘 꺼내지 않았어요.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기억은 엄마에게 너무 무거웠으니까요. 소연 아빠가 그랬어.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도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고. 소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거든요. 엄마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공장이 어려워졌을 때 주변에서 다들 돈부터 챙기라고 했어. 직원들 월급 안 주고 버티라고. 하청비 떼먹고 도망가라고. 근데 소연 아빠는 끝까지 그러지 않았어. 소연은 그 시절을 기억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남은 돈으로 직원들 월급을 먼저 정리하던 날. 엄마는 울면서 말렸지만 아버지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더 빨리 무너지신 거 아니에요? 소연의 입에서 날카로운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엄마의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그럴지도 몰라. 세상 기준으로 보면 소연 아빠는 바보였겠지. 엄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어요. 근데 소연아, 소연 아빠가 마지막까지 지킨 게 있어.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야. 소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젯밤 노인에게 건넨 50만 원이 떠올랐어요. 전 재산을 모르는 사람에게 건넨 건 분명 바보 같은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소연은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이해했던 것 같았어요. 엄마가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착하게 살면 손해라고 생각하지? 엄마도 그렇게 생각한 적 있어. 근데 이제는 알아. 진짜 손해는 사람을 잃는 거고 마음을 잃는 거야. 소연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일 수는 없었어요. 현실이 너무 무거웠으니까요. 입원비도 월세도 밀린 공과금도 모두 돈이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엄마, 나 출근 준비해야 해요. 소연은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엄마는 딸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조심히 가. 무리하지 말고. 소연은 엄마의 이마에 가볍게 손을 얹었습니다. 미열이 있는 것 같았어요. 간호사에게 말해 두어야겠다고 생각하며 병실을 나섰습니다. 병원 로비를 지날 때 수납 창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일까지 30만 원. 그 돈이 없으면 엄마는 일반 병실로 옮겨야 했어요. 일반 병실은 6명이 함께 쓰는 방이었습니다. 시끄럽고 정신없는 그곳에서 엄마가 제대로 회복할 수가 없었죠. 소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떻게든 오늘 안에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버스 정류장에 서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소연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카드론을 더 받을 수 있을까? 아니, 이미 한도가 꽉 차 있었어요. 지인에게 빌릴까? 하지만 빌릴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학 친구들은 졸업 후 뿔뿔이 흩어졌고 회사 동료들에게 돈 이야기를 꺼내기엔 관계가 너무 얕았어요.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소연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버스에 올랐어요. 출근 시간이라 버스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소연은 손잡이를 잡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엄마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진짜 손해는 사람을 잃는 거고 마음을 잃는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도 지킬 수 없었어요. 엄마를 제대로 된 병실에서 치료받게 하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도 어젯밤 그 노인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돈을 받아들며 허리를 숙이던 모습,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던 갈라진 목소리. 그 순간만큼은 소연도 무언가 따뜻한 것을 느꼈었어요. 버스가 회사 근처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소연은 버스에서 내려 회사 건물을 올려다보았어요. 25층짜리 유리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대기업 본사, 소연이 일하는 곳이었죠. 격리팀 계약직, 월급 160만 원.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한 자리. 소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회사 정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오늘도 숫자를 세고 봉투를 정리하고 눈치를 보며 하루를 버텨야 했어요. 월요일 오전 9시 소연은 격리팀 사무실 자기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제 퇴근 전에 쌓아둔 서류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급여 명세서, 출장비 정산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서. 계약직 격리 사원의 하루는 언제나 숫자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소연은 컴퓨터를 켜고 업무용 프로그램에 로그인했어요. 격리팀 사무실은 본사 건물 12층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빌딩 숲이 내려다 보였지만 소연은 그 풍경을 감상할 여유가 없었어요. 오늘 오후까지 이번 달 급여 선지급 봉투를 정리해야 했거든요. 급여 선지급은 회사의 특별한 제도였습니다. 급한 사정이 있는 직원들에게 월급날 전에 일부 금액을 미리 지급하는 거죠. 신청자 명단을 확인하고 금액을 봉투에 넣어 밀봉한 뒤 해당 직원에게 전달하는 게 소연의 업무 중 하나였어요. 김소연 씨, 오늘 선지급 봉투 몇 개야? 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50대 초반의 남자로 언제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소연은 재빨리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12개입니다. 오후 3시까지 다 처리해. 늦으면 안 돼. 팀장은 그 말만 남기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명단을 다시 살펴보았어요. 격리팀에는 소연 외에 4명의 직원이 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정규직이었고 소연만 유일한 계약직이었어요. 점심시간에 함께 밥을 먹는 일도 퇴근 후에 커피를 마시는 일도 없었습니다. 소연은 늘 혼자였죠. 처음 입사했을 때는 달랐어요. 밝게 인사하고 먼저 말을 걸고 어울리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어색한 미소와 짧은 대답뿐이었어요. 계약직은 언제든 떠날 사람이라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소연은 더 이상 먼저 다가가지 않았어요. 오전 11시 소연은 금고에서 현금을 꺼내 봉투에 나눠 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봉투 30만 원, 두 번째 봉투 50만 원, 세 번째 봉투 40만 원. 소연의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였어요. 지폐를 세고 봉투에 넣고 밀봉하고 이름을 적는 작업이 반복됐습니다. 50만 원짜리 봉투를 만들 때 소연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어젯밤 병원에서 노인에게 건넨 돈과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내 전 재산도 50만 원이었고 지금 이 봉투 안에도 50만 원이 있구나. 묘한 기분이 들었죠. 소연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다른 직원들은 335 모여 밖으로 나갔어요. 소연은 자리에 남아 편의점에서 사온 삼각김밥을 먹었습니다. 1,000원짜리 김밥 2개가 오늘의 점심이었어요. 입맛이 없었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오후에도 일해야 하니까요.
김밥을 먹으면서 소연은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병원에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내일 정오까지 중간 납부금 30만 원을 내지 않으면 병실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이었죠. 소연은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30만 원. 지금 소연에게는 한 푼도 없었어요. 오후 1시 소연은 마지막 봉투까지 정리를 마쳤습니다. 12개의 봉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소연은 명단과 봉투를 하나씩 대조하며 최종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 없음. 소연은 봉투들을 서류 바구니에 담아 팀장에게 가져갔어요. 다 됐습니다. 팀장은 봉투들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어. 이따 3시에 각 부서로 전달해. 소연은 자리로 돌아와 다른 업무를 처리하기 시작했어요.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정리하고 출장비 영수증을 확인하고 엑셀 파일에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이었지만 소연은 실수하지 않으려고 집중했어요. 계약직에게 실수란 곧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오후 3시 소연은 봉투들을 들고 각 부서를 돌았습니다. 영업팀, 기획팀, 연구개발팀. 봉투를 전달할 때마다 직원들은 간단히 고맙다고 말하거나 고개만 끄덕였어요. 소연은 익숙하게 미소 지으며 봉투를 건넸습니다. 11개의 봉투를 전달하고 마지막 1개가 남았어요. 마지막 봉투는 생산관리팀 박준혁 대리 앞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50만 원짜리 봉투였죠. 소연은 생산관리팀 사무실로 향했어요. 생산관리팀은 14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걷는데 어디선가 언쟁 소리가 들려왔어요. 소연은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번 달 실적이 왜 이래? 하청업체 관리 제대로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단가 문제로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어서요. 단가? 그건 내가 알아서 조정해야지. 우리가 갑이지, 을이야? 소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청업체, 단가 문제. 아버지의 공장이 떠올랐어요. 동현 오토텍도 이런 식으로 압박을 받다가 무너졌던 거죠. 소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생산관리팀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박준혁 대리는 자리에 없었어요. 옆자리 직원에게 물어보니 외근 중이라고 했습니다. 소연은 봉투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고 메모를 남겼어요. 급여 선지급 봉투입니다. 격리팀 김소연. 사무실을 나서는데 아까 들었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리가 갑이지, 을이야? 그 말이 가슴에 못처럼 박혔어요. 아버지도 그런 말을 수없이 들었겠죠. 그러다 결국 무너지셨고요. 오후 5시 소연은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끝났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내일까지 30만 원을 구해야 했고 어디서 그 돈을 마련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어요. 카드로는 한도 초과되었고 지인에게 빌리기엔 체면이 서지 않았고 월급 선지급을 신청하기엔 입사한 지 너무 얼마 안 됐죠. 소연은 컴퓨터를 끄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내일 출근하면 또 숫자를 세고 봉투를 정리하고 눈치를 보며 하루를 버텨야 했어요. 화요일 오전 10시 사건은 터졌습니다. 소연은 평소처럼 자리에 앉아 전날 처리하지 못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엑셀 파일을 열었는데 갑자기 격리팀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생산관리팀 박준혁 대리였어요.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손에는 어제 소연이 전달한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박 대리의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소연은 깜짝 놀라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죠. 봉투 안에 돈이 없어요.
50만 원이 들어 있어야 하는데 텅 비어 있다고요. 소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네, 뭐라고요? 50만 원이 없다고요? 소연은 분명히 어제 오전에 직접 돈을 세어서 넣었어요. 5장의 10만 원권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봉투에 넣은 뒤 밀봉까지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넣었는데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 대리는 빈 봉투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넣었다고요? 그럼 이 빈 봉투는 뭡니까? 밀봉도 뜯긴 흔적이 있어요. 소연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정말이었어요. 봉투의 입구가 열려 있었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소연의 손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박 대리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팀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소연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죠. 김소연 씨, 어제 이 봉투 마지막으로 만진 사람이 누구야? 소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진 사람은 자신이었으니까요. 저요. 어제 오후 3시쯤에 전달하러 갔는데 박 대리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책상 위에 두고 왔어요. 팀장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책상 위에 그냥 두고 왔다고? 네, 메모를 남겼어요. 그리고 봉투는 분명히 밀봉되어 있었습니다. 박 대리가 코웃음을 쳤어요. 밀봉이요?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했을 때는 이미 열려 있었는데요. 사무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소연에게 집중됐어요. 그 눈빛들 속에는 의심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소연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팀장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단 회의실로 가자고. 김소연 씨도 같이 와. 소연은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끼며 팀장을 따라갔어요. 회의실 문이 닫히자 팀장은 의자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상황을 설명해봐. 소연은 어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어요. 오전에 금고에서 현금을 꺼내 봉투에 담은 것, 점심 후에 팀장에게 검토를 받은 것, 오후에 각 부서로 전달한 것, 그리고 마지막 봉투를 박 대리 책상에 두고 온 것까지요. 팀장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소연의 설명이 끝나자 그는 천천히 물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봉투를 만졌고 그 후에 돈이 사라졌다는 거지? 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팀장의 말투는 단순한 확인이 아니었어요. 그건 암묵적인 의심이었습니다. 저는 돈을 꺼내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그건 내 말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 소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증거라니요. 자신이 돈을 안 가져갔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죠? 소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인사팀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팀장님, 보안팀에서 연락 왔는데요. 출입 기록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연은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출입 기록을 확인하면 자신의 결백이 밝혀질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어요. 어제 생산관리팀에 간 건 사실이고 박 대리 책상에 봉투를 둔 것도 사실이니까요. 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단 오늘 업무는 정상적으로 해. 보안팀에서 조사가 끝나면 다시 이야기하자. 소연은 고개를 숙인 채 회의실을 나왔어요. 사무실로 돌아오는 복도가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눈앞이 아물거렸어요. 자리에 앉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옆자리 직원이 슬쩍 거리를 두는 게 느껴졌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무관심했던 시선들이 이제는 날카롭게 변해 있었습니다. 문제 있는 직원, 돈을 훔친 의심을 받는 계약직,
소연은 그 시선들이 무겁게 짓눌렀어요.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울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울면 더 약해 보일 테니까요. 점심시간이 됐지만 소연은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그 50만 원 생각뿐이었어요. 어젯밤 병원에서 노인에게 건넨 50만 원, 그리고 오늘 사라진 50만 원. 같은 금액이 자꾸 겹쳐졌어요. 내전 재산도 50만 원이었고 문제의 돈도 50만 원이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기묘했죠. 오후 2시 병원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납부 기한이 내일 정오까지라는 최종 안내였어요. 소연은 핸드폰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나면 엄마 입원비는커녕 다음 달 월세도 낼 수 없었습니다. 계약직은 해고 절차도 간단했어요. 소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그때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소연이 받았어요. 격리팀 김소연입니다. 보안팀인데요. 잠깐 내려오실 수 있을까요? 소연의 심장이 다시 쿵쿵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안팀, 출입 기록 확인. 그 결과가 나온 걸까요? 소연은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떨렸지만 억지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만약 내가 범인으로 몰리면 어떡하지? 해고당하면 엄마는 어떻게 되는 거지? 아버지처럼 나도 무너지는 건가? 보안팀 사무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소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보안팀 사무실 문을 열자 낯선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격리팀 사무실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벽면에는 모니터 여러 대가 나란히 붙어 있었고 화면마다 회사 곳곳에 복도와 출입구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어요. 김소연 씨죠? 앉으세요. 책상 앞에 앉아있던 남자가 말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짧게 자른 머리, 단정한 셔츠, 날카로우면서도 차분한 눈빛. 책상 위 명패에는 보안팀장 최진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심장이 아직도 쿵쿵거리고 있었습니다. 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범인을 잡으려는 게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려는 겁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의외로 부드러웠어요. 소연은 살짝 긴장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죠. 먼저 몇 가지 질문할게요. 어제 급여 선지급 봉투를 언제 정리했습니까? 오전 11시쯤 시작해서 오후 1시쯤 끝냈습니다. 봉투에 돈을 넣을 때 다른 사람이 옆에 있었나요? 아니요, 혼자였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12층 격리팀, 금고실 출입 기록을 보면 어제 오전 11시 3분에 입장, 11시 52분에 퇴장했네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오후 3시 15분에 생산관리팀에 입장, 3시 18분에 나왔고요. 네, 박준혁 대리님께 봉투를 전달하러 갔었어요. 근데 자리에 안 계셔서 책상에 두고 왔습니다. 진우는 화면을 응시하며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짚었어요. 소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진우가 모니터를 돌려 소연에게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생산관리팀 출입 기록이 떠 있었습니다. 김소연 씨가 나간 뒤 3시 25분에 다른 출입 기록이 있어요. 소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다른 출입 기록이요? 누구 기록인데요? 그건 아직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김소연 씨가 봉투를 두고 나간 뒤에 누군가 그 사무실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소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자신이 봉투를 둔 뒤에 다른 사람이 손을 댔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건가요? 진우는 대답 대신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그리고 소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졌다고 범인은 아닙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기록의 문제예요. 소연은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침부터 의심의 눈초리를 받으며 혼자 버텨왔는데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편에서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진우의 표정은 여전히 신중했습니다. 다만 출입 기록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어요. 사각지대도 있고 카드를 빌려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까요.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진우가 서류 한 장을 꺼내 소연 앞에 놓았어요. 혹시 이 사람 아세요? 서류에는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소연은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사진 속 인물은 어젯밤 병원 복도에서 만난 노인이었습니다. 아, 아는 분인데요. 왜 이분 사진이 여기 있죠? 진우의 눈빛이 예리해졌어요.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어젯밤 병원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지갑을 잃어버려서 택시비가 없다고 하셔서요. 그래서요? 소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50만 원을 빌려줬다는 말을 해야 할까요? 하지만 숨길 이유도 없었어요. 제 돈을 빌려드렸어요. 50만 원이요. 진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놀람과 의아함이 뒤섞인 눈빛이었어요. 50만 원을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네. 저도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분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빌려드렸어요. 진우는 한참 동안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서류를 다시 집어들며 말했어요. 이분이 오늘 아침에 회사 경비실에 연락을 했습니다. 김소연이라는 직원을 찾는다고요. 소연은 깜짝 놀랐어요. 그 노인이 왜 회사로 연락을 한 거죠? 뭐라고 하셨는데요? 내일 아침에 회사로 직접 오겠다고 했답니다. 빌린 돈을 갚겠다면서요. 소연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돈을 갚으러 회사까지 온다고요? 그것도 직접? 그분이 누군데 회사로 오신다는 거예요? 진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저도 확인 중입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냥 평범한 노인은 아닌 것 같아요. 소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어젯밤 병원에서 만난 노인, 낡은 외투를 입고 지갑을 잃어버렸다던 그 사람. 대체 누구길래 회사까지 찾아온다는 걸까요? 김소연 씨 선의는 기록되지 않지만 기록은 선의를 살릴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소연은 뒤돌아보았습니다. 진우의 얼굴에는 담담한 미소가 떠 있었어요. 소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소연은 생각에 잠겼어요. 출입 기록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건 희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자신의 결백이 완전히 증명된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노인, 내일 회사로 온다는 그 사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 걸까요? 소연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돈을 훔쳤다는 의심, 엄마의 입원비,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노인까지 12층에 도착해서 격리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여전히 따가웠지만 아까보다는 조금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적어도 한 사람은 자신의 말을 들어줬으니까요. 소연은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뜬 시계는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무언가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소연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남은 업무를 시작했어요. 화요일 저녁 6시 소연은 회사를 나섰습니다. 하늘은 이미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어요. 겨울이 가까워지면서 해가 짧아진 탓이었죠. 소연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병원에서 온 문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내일 정오까지 중간 납부금 30만 원을 내지 않으면 병실 이동이 불가피하다는 최종 안내였습니다. 소연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30만 원. 지금 소연에게는 한 푼도 없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0원이었고 카드는 이미 한도 초과 상태였죠. 버스에 올라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버스 안은 사람들로 꽉 차 있었어요. 소연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아침에 터진 50만 원 누락 사건, 의심의 눈초리를 받으며 버텨야 했던 시간들, 보안팀장과의 면담, 그리고 내일 회사로 온다는 정체 모를 노인까지 모든 게 뒤엉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30분쯤 지나 병원 앞에 도착했어요. 소연은 버스에서 내려 병원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밤이 되니 병원 창문마다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병원 로비를 지나 수납 창구 앞에서 소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병실 변경 또는 퇴원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어요. 소연은 고개를 숙이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엄마 병실은 5층이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엄마가 침대에서 고개를 돌렸어요. 엄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왔어? 오늘 좀 늦었네. 응, 회사에서 일이 좀 있었어요. 소연은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억지로 웃음을 지었어요. 엄마에게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걱정만 끼쳐드릴 테니까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무슨 일 있어? 엄마는 언제나 소연의 표정을 단번에 읽어냈어요.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엄마는 오늘 어때요? 나는 괜찮아. 점심에 미역국도 먹었어. 엄마가 웃으며 말했지만 소연은 엄마의 손이 여전히 차갑다는 걸 느꼈어요. 링거줄이 연결된 손등은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내일 병원비 내러 올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엄마 앞에서 그 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마. 소연이의 건강이 더 중요해. 엄마의 따뜻한 말에 소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엄마밖에 없는데 그 엄마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어요. 1시간쯤 엄마 곁에 있다가 소연은 병실을 나왔습니다. 병원 복도는 밤이 되니 더욱 고요했어요.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연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소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김소연 씨입니까?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갈라지고 낮은 하지만 어딘가 따뜻함이 묻어나는 목소리. 소연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혹시 어젯밤에 저에게 돈을 빌려주신 분 맞나요? 그 노인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만난 낡은 외투를 입고 지갑을 잃어버렸다던 그 사람. 아, 네. 안녕하세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늘 보안팀장에게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이 사람이 회사 경비실에 연락했다는 것, 그냥 평범한 노인이 아닌 것 같다는 말.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번호는 회사를 통해 알게 됐어요. 노인의 말투는 어젯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단호한 느낌이 섞여 있었어요. 아,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내일 아침 9시에 회사로 가겠습니다. 소연은 심장이 뛰는 걸 느꼈어요. 보안팀장에게 들은 그대로였습니다. 회사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소연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그걸 알고 있죠? 공개적으로 설명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려고요. 공개적으로 설명한다고요? 소연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냥 빌린 돈을 갚으러 오는 게 아니란 말인가요? 저기요. 실례지만 어르신은 어떤 분이세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일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소연 씨, 어젯밤에 베풀어 주신 은혜는 반드시 갚겠습니다. 은혜라니요. 소연은 그저 택시비가 없다는 노인에게 돈을 빌려줬을 뿐이에요. 그게 무슨 은혜란 말인가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소연은 핸드폰을 든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이 노인은 대체 누구지? 왜 회사로 오겠다는 거지? 병원 복도 창문 너머로 도시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소연의 마음은 어두웠어요. 소연은 천천히 병원을 나섰어요. 밤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외투깃을 여미며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내일 아침 9시. 그 시간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내일부터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예감이었어요. 버스에 올라타며 소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신의 얼굴이 유리창에 비쳤어요. 지치고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지켜야 해. 그리고 나 자신도. 소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든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처럼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반지하 원룸에 도착한 건 밤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좁은 방에는 곰팡이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어요. 소연은 불도 켜지 않은 채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젯밤 이맘때 나는 병원 복도에서 낯선 노인에게 전 재산을 건넸지. 그게 겨우 하루 전 일인데 벌써 세상이 뒤집힌 것 같아. 눈이 감겼습니다. 내일을 위해 잠을 자야 했어요. 수요일 아침 8시 50분, 소연은 회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온 건 불안했기 때문이에요. 어젯밤 노인이 9시에 회사로 오겠다고 했으니까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싶었습니다. 회사 정문 앞에는 아직 출근하는 직원들이 드문드문 보였어요. 소연은 로비로 들어가려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경비실 앞에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경비원 2명이 무전기를 들고 서성이고 있었고 로비에는 정장 차림의 낯선 남자들이 서 있었어요. 소연은 조심스럽게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회장님이 오신다는데? 무슨 회장? 우리 회사 회장님? 응, 갑자기 방문 일정이 잡혔대. 소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회장님? 자동차 대기업의 회장님이 갑자기 회사에 온다고요? 그것도 오늘 아침에. 어젯밤 전화한 그 노인이 떠올랐어요. 설마 그 사람이 회장님인 건 아니겠죠? 소연은 고개를 저으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12층에 도착해서 격리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소연은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계속 시계만 쳐다보게 됐습니다. 8시 55분, 8시 58분, 9시. 그때 사무실 밖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어요. 복도에서 수많은 발소리들이 들려왔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웅성거렸습니다. 소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을 바라보았어요.
팀장이 허둥지둥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다들 로비로 내려가. 회장님이 오셨어. 직원들이 술렁였어요. 회장님 방문은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었거든요. 소연도 다른 직원들을 따라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직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정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사람들 틈에 서서 앞을 내다보았어요. 정문 밖으로 검은색 벤츠 20대가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차들이 멈추자 수행원들이 먼저 내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맨 앞 차에서 한 사람이 내렸어요. 소연은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월요일 밤 병원 복도에서 만난 바로 그 노인이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낡은 회색 외투 대신 고급스러운 검정 코트를 입고 있었고 구부정했던 등은 곧게 펴져 있었어요. 병원에서 봤던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위험 있는 기업인의 모습이 거기 있었습니다. 소연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 노인이 정말로 자동차 대기업 회장이었던 거예요. 회장은 로비로 들어서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 소연과 눈이 마주쳤어요. 회장은 소연을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소연에게 쏠렸어요. 소연은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회장이 소연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천천히 허리를 숙였어요. 김소연 씨, 그날 밤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비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보았어요. 이 직원이 저에게 전 재산 5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소연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월요일 밤 병원에서 지갑을 잃어버려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직원이 자기 돈 50만 원을 선뜻 내밀었어요. 돌려주지 못해도 괜찮다면서요.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됐어요. 소연은 수치심과 당혹감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저는 그날 밤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낯선 노인에게 전 재산을 내민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소연은 고개를 살짝 들었어요. 회장의 눈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바로는 김소연 씨가 지금 회사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더군요. 소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50만 원 누락 사건. 의심받고 있다는 사실을 회장이 알고 있는 거예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공개적으로 설명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소연 씨가 저에게 빌려준 50만 원과 회사에서 사라진 50만 원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로비에 다시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소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며칠간 혼자 버텨왔던 억울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회장이 수행원에게 손짓했어요. 수행원이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빌린 돈을 갚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성의를 더했어요. 소연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냥 택시비를 빌려드린 것뿐이에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회장이 미소 지었어요. 김소연 씨, 그날 밤 당신이 제게 준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어요. 사람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겁니다. 소연은 말문이 막혔어요. 회장의 말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일단 받아두세요. 그리고 어머니 입원비에 보태시길 바랍니다. 소연의 눈이 커졌어요. 엄마 입원비까지 알고 계신 거예요? 회장이 다시 허리를 숙였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살아주세요.
회장은 돌아서서 임원들과 함께 회의실로 향했어요. 소연은 손에 들린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주변에서 직원들이 다가왔습니다. 어제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보안팀장 최진우가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담담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김소연 씨 말했잖아요. 기록은 선의를 살릴 수 있다고.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처음으로 착하게 산 게 손해가 아니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수요일 오전 10시 소연은 회장이 건넨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격리팀 사무실 구석, 아무도 없는 휴게실에서였어요. 손이 떨려서 봉투를 제대로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안에는 수표 2장이 들어 있었어요. 2천만 원. 소연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빌려드린 건 50만 원이었는데요. 이 돈이면 엄마 입원비는 물론이고 밀린 월세와 공과금까지 다 해결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이걸 받아도 되는 걸까요? 그때 휴게실 문이 열렸습니다. 보안팀장 최진우였어요. 여기 있었군요. 찾았습니다. 진우는 소연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회장님이 병원비 지원도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재단 이름으로 지원이 접수됐다는 연락이 올 겁니다. 소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재단이요? 네, 회장님이 운영하시는 복지재단이 있어요. 장기 치료가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머니를 그쪽으로 연결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소연은 말문이 막혔어요. 2천만 원도 모자라 병원비 지원까지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택시비를 빌려드린 것뿐인데요. 그게 회장님한테는 큰 의미였나 봅니다. 진우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소연은 수표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아직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소연을 피하던 동료들이 먼저 다가왔어요. 소연 씨, 점심 같이 먹을래요? 입사 6개월 만에 처음 받는 제안이었습니다. 소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는 동안 동료들은 연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진짜 회장님한테 50만 원을 빌려준 거예요? 회장님이 직접 허리 숙여서 감사하시는 거 처음 봤어요. 소연은 대답하기가 곤란했어요.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그냥 힘들어 보이셔서 도와드린 건데 회장님인 줄은 몰랐어요. 동료들은 감탄했습니다. 어제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부러움과 호기심의 시선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오후 2시 소연은 팀장에게 불려갔습니다. 김소연 씨, 50만 원 누락건은 보안팀에서 계속 조사 중이야. 아직 범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내가 아니라는 건 확실해진 것 같아. 팀장의 말투가 아침과 달랐어요. 어제까지 날카롭던 목소리가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오후 4시 낯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소연 씨입니까? 저는 회장님 사위 되는 사람입니다.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사위라고요? 소연은 긴장이 됐어요. 회장님 가족이 왜 자신을 찾는 걸까요? 네, 어디로 가면 될까요? 1층 로비 카페로 내려와 주시겠어요? 소연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 카페에 정장 차림의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고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앉으세요. 남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소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그 시선이 불쾌했지만 소연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죠. 남자가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 아닙니까?
소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회장님이 그 병원에 가신다는 걸 미리 알고 기다린 거 아니냐고요. 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저는 정말 우연히 만난 거예요. 회장님인 줄도 몰랐고요.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계약직 직원이 전 재산 50만 원을 낯선 노인에게 그냥 준다? 말이 됩니까? 남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회사 차원에서 리스크가 있어요. 증여세 문제, 청탁 오해, 언론 노출 위험. 이 돈을 개인적으로 받는 순간 당신은 더 위험해집니다. 소연은 손에 들린 봉투를 내려다보았어요. 2천만 원이 든 그 봉투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그 돈을 저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회사와 언론이 먼저 움직일 겁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늦어요. 남자의 말이 소연의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회사 차원의 리스크라는 말이 입을 막았어요.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가져가세요. 남자의 눈이 커졌어요. 현명한 선택이네요. 저는 처음부터 이 돈을 받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택시비를 빌려드린 것 뿐이니까요. 소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최대한 담담하게 걸으려고 했어요. 카페를 나서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보안팀장 최진우였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진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요. 소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진우의 따뜻한 눈빛에 참았던 감정이 올라올 것 같았어요. 돈을 돌려줬어요. 회장님 사위분이 제가 그 돈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해서요. 진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회사 차원의 리스크라고 하셨어요. 증여세 문제랑 언론 노출 위험이 있다고요. 진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김소연 씨, 그건 협박이에요. 소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우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회장님이 직접 주신 돈을 사위가 가져가라고 할 권한은 없어요.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겁니다. 소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미 돈은 돌려줬고 되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퇴근하세요. 내일 제가 좀 알아볼게요. 진우의 말에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아침의 기쁨이 오후의 굴욕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회사를 나서며 소연은 생각했어요. 착하게 살면 손해라는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자존심보다 두려움이 앞선 선택. 소연은 그게 후회됐습니다. 목요일 오후 2시 소연은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소연 씨 맞으시죠? 저는 회장님 딸입니다.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회장님의 딸이라고요? 소연은 긴장이 됐어요. 어제 회장님의 사위를 만난 뒤로 회장님 가족에 대한 경계심이 생겼거든요. 네, 어디로 가면 될까요? 회사 근처 카페로 나와주세요. 주소를 문자로 보낼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소연은 잠시 고민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창가 자리에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고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여자는 소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경멸과 의심이 담겨 있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우리 아버지 옆에 있는 거죠? 소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병원에서 우연히 만난 것뿐이에요. 우연이요?
여자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계약직 직원이 전 재산 50만 원을 낯선 노인에게 준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어제 회장님의 사위가 했던 말과 똑같았어요. 소연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정말 우연이었어요. 회장님인 줄도 몰랐고요. 증거가 있어요? 소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증거라니요. 우연을 어떻게 증명하죠? 여자가 테이블 위에 핸드폰을 올려놓았어요. 솔직히 말해요. 아버지한테 접근한 이유가 뭐예요? 돈? 지위? 아니면 다른 뭔가? 소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냥 힘들어 보이셔서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그 순수한 척이 더 역겨워요. 여자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소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아버지가 당신한테 2천만 원을 줬다면서요? 그 돈 어디 있어요? 돌려드렸어요. 어제 회장님의 사위분한테요. 여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뭔가 예상 밖이라는 표정이었어요. 돌려줬다고요? 네. 저는 처음부터 그 돈을 받을 생각이 없었어요. 여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냉소적으로 웃으며 입을 열었어요. 영리하네요. 돈을 돌려주면 깨끗해 보이니까. 하지만 난 속지 않아요. 소연은 더 이상 대화할 의미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갈게요. 더 할 말씀이 없으시면요. 잠깐. 여자가 소연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경고하는 거예요. 아버지 주변을 맴돌지 마세요. 우리 가족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소연은 손목을 뿌리쳤어요. 말없이 카페를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회사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연은 화장실에서 얼굴을 씻었어요. 금요일 아침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출근길에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다가 소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한 온라인 매체에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대기업 회장에게 접근한 의문의 여직원, 2천만 원을 받고 다시 반납, 그 의도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추측이 뒤섞여 있었어요. 실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대기업 직원이라는 것, 50만 원을 빌려줬다는 것, 2천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연은 손이 떨렸어요. 누가 이런 기사를 낸 거지? 기사 아래에는 댓글이 수십 개 달려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 아니야? 요즘 이런 수법 많던데. 회장 주변에서 털어내려고 한 거겠지. 소연은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눈앞이 아물거렸어요. 회사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어요. 수요일에는 부러움과 호기심의 시선이었는데 오늘은 수군거림과 의심의 시선이었습니다. 홍보실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라는 말이 돌았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소연은 혼자 구내식당 구석에 앉았습니다. 수요일에 함께 밥을 먹자고 했던 동료들은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어요. 소연은 밥을 한 숟가락도 먹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후 3시 팀장이 소연을 불렀어요. 김소연 씨, 상황이 좀 복잡해졌어. 팀장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기사 때문에 회사 이미지에 영향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당분간 휴직하는 게 어떨까? 소연은 귀를 의심했어요. 휴직이요?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요. 나도 알아.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내가 계속 출근하면 더 복잡해질 수 있어. 잠시 쉬면서 상황이 정리되길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소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냥 힘든 사람을 도와줬을 뿐인데 왜 내가 휴직해야 하는 거지? 사무실로 돌아와 짐을 챙기는데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회사를 나서려는데 보안팀장 최진우가 다가왔어요. 김소연 씨, 잠깐요. 진우의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기사 봤어요. 누가 유출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소연은 힘없이 웃었어요. 알아봐서 뭐해요? 이미 기사는 나왔고 사람들은 저를 의심하고 있잖아요. 포기하면 안 돼요. 이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상황이에요. 진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더 이상 믿을 힘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집에 가고 싶어요. 소연은 고개를 숙이고 회사를 나섰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눈부셨지만 소연의 마음은 한겨울처럼 차가웠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이 얼굴로 엄마를 볼 수 있을까요? 소연은 하늘을 올려다 보았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 하늘이 원망스러웠어요. 아버지, 착하게 살면 정말 이렇게 되는 건가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소연은 버스에 올라타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정말 모르겠어요. 토요일 오후 소연은 반지하 원룸에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휴직 이틀째였어요. 어제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고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핸드폰을 켜면 기사 관련 알림이 계속 떴어요. 댓글은 점점 늘어나고 있었고 대부분이 소연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소연은 핸드폰을 꺼두기로 했어요. 병원에도 가지 못했어요. 전화로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 간다고 거짓말을 했죠. 오후 3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소연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누가 왔든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초인종은 계속 울렸어요. 결국 소연은 억지로 몸을 일으켜 문을 열었습니다. 보안팀장 최진우였어요. 어떻게 여기를 아셨어요? 인사 기록에 주소가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진우의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소연은 문을 열어 그를 안으로 들였어요. 좁은 원룸이 더 좁게 느껴졌습니다. 앉으세요. 죄송하지만 드릴 차도 없네요. 괜찮습니다. 오래 있지 않을 거예요. 진우는 작은 테이블 앞에 앉으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50만 원 누락 사건의 조사 결과라는 건가요? 생산관리팀 출입 기록을 분석했어요. 김소연 씨가 봉투를 두고 나간 뒤 3시 25분에 다른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데요? 진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생산관리팀 정우진 과장입니다. 소연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 사람이 돈을 가져간 건가요?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출입 기록과 시간이 일치하고 그날 정 과장이 개인적으로 급전이 필요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소연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렇다면 자신은 정말로 억울하게 의심받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진우의 표정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정 과장이 회장님 사위 쪽 사람이에요. 사위의 라인에 있는 직원입니다. 소연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사위 쪽 사람이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50만 원 누락 사건이 터진 타이밍, 기사가 유출된 경로, 모든 게 우연치고는 너무 맞아떨어져요. 소연은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설마 처음부터 누군가 자신을 노린 건가요? 하지만 그게 말이 돼요? 자신은 그냥 계약직 격리 직원일 뿐인데 왜 저를 노리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요. 김소연 씨가 아니라
회장님을 노린 걸 수도 있어요. 진우의 말에 소연은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회장님이 낯선 직원에게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하고 2천만 원까지 줬잖아요. 사위 입장에서는 불편했을 거예요. 회장님의 재산과 회사를 노리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나타난 김소연 씨는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소연은 어이가 없었어요. 자신이 위협이라고요? 그래서 저를 몰아내려고 일을 꾸민 건가요? 가능성이 있어요. 50만 원 누락 사건으로 김소연 씨를 의심하게 만들고 기사를 흘려서 여론을 악화시키고 결국 회사에서 내보내려는 거죠. 소연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그저 힘든 사람을 도와줬을 뿐인데 그 대가가 이런 거라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진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싸워야 해요. 포기하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싸우라고요? 저는 계약직이에요. 그 사람들은 회장님 가족이고요. 어떻게 싸워요? 증거가 있으면 싸울 수 있어요. 저는 출입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기사 유출 경로도 추적하고 있어요. 진우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기록의 문제예요.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소연은 진우를 바라보았어요. 왜 이 사람은 자신을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걸까요? 왜 저를 도와주세요? 팀장님한테는 아무 이득이 없잖아요. 진우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저도 예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요. 억울하게 몰렸다가 간신히 벗어난 적이 있어요. 그때 아무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소연 씨 상황을 보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소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 세상에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여기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들이에요. 출입 기록, 시간표, 정황 증거들. 필요하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어요. 소연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회장님이 김소연 씨를 찾고 계세요. 사위가 돈을 가져갔다는 걸 아셨나 봐요. 연락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소연은 놀랐어요. 회장님이 자신을 찾는다고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원하시면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소연은 고민이 됐습니다. 회장님을 만나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대로 숨어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연락드려 주세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었어요. 김소연 씨,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소연은 혼자 남아 서류 봉투를 바라보았어요. 출입 기록, 시간표, 증거들. 이것들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 줄 수 있을까요? 소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싸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지는 않겠다고. 아버지처럼 무너지지 않겠다고. 소연은 처음으로 이틀 만에 커튼을 열었어요. 오후에 햇살이 좁은 방 안으로 쏟아졌습니다. 내일 회장님을 만나러 가야겠어요. 일요일 오후 2시 소연은 회장의 자택으로 향했습니다. 진우가 연결해준 주소는 서울 외곽의 고급 주택가였어요. 택시에서 내리자 높은 담장과 철문이 보였습니다. 소연은 긴장된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김소연 씨 맞으시죠? 들어오세요. 철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정원을 지나 현관에 도착하자 수행원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연은 그를 따라 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거실은 넓고 조용했어요.
창문 너머로 잘 가꿔진 정원이 보였습니다. 회장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수요일 회사에서 봤던 위험 있는 모습과는 달리 오늘은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와줘서 고맙습니다. 앉으세요. 소연은 맞은편 소파에 앉았어요. 회장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파여 있었고 눈 밑에는 그림자가 져 있었습니다. 먼저 사과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사위가 한 행동, 딸이 한 행동, 모두 제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탓입니다.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회장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2천만 원을 사위가 가져갔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기사를 흘린 것도 휴직을 종용한 것도요. 모두 제 뒤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에는 자책이 묻어 있었어요. 소연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소연 씨에게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빛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김소연 씨 아버지, 동현 오토텍을 운영하셨던 분 맞으시죠? 소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회사 이름이 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어떻게 아세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병원에서 김소연 씨를 만났을 때도 회사에서 감사드릴 때도요. 나중에 신원을 확인하다가 알게 됐습니다.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3년 전 동현 오토텍이 부도났을 때 저희 회사가 거래처였습니다. 소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거래처요? 저희 회사가 단가 인하를 요구했고 납품 기한을 압박했습니다. 중소하청업체들이 버틸 수 없는 조건이었어요. 동현 오토텍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소연은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그 때문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숙였어요. 직접적인 원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의 압박이 동현 오토텍을 무너뜨린 건 사실입니다.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 새벽에 서류 봉투를 들고 나가시다가 쓰러지신 아버지, 직원들 월급을 먼저 챙기시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무너진 이유가 바로 이 사람 회사 때문이었다고요? 그날 밤 병원에서 김소연 씨를 만난 건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사실을 알고 나니 그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았어요.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운명이 저한테 기회를 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망가뜨린 사람의 딸이 저를 구해줬으니까요. 속죄할 기회를요. 소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주신 거예요? 그게 속죄인가요? 아닙니다. 그건 진심으로 감사해서 드린 겁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숨긴 건 제 잘못입니다. 회장이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그의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회사를 키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하청업체들이 쓰러졌어요. 동현 오토텍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그걸 알면서도 눈을 감았습니다. 소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원망해야 하는 건지 이해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김소연 씨 아버지는 끝까지 정직하게 사셨다고 들었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먼저 챙기시고 빚을 갚으려고 노력하셨다고요. 회장이 돌아서며 소연을 바라보았어요. 저는 그런 분을 무너뜨렸습니다. 그게 제 죄입니다. 소연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공기 속에서 서류 봉투를 들고 나가시던 뒷모습.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김소연 씨가 저를 도와줬을 때 저는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제가 망가뜨린 사람의 딸이 저를 구해주다니요.
회장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진실만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소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방금 들은 이야기가 현실인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볼게요. 김소연 씨. 회장이 소연을 불렀어요. 하지만 소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 하겠습니다. 부디 연락 주세요. 소연은 대답 없이 거실을 나왔어요. 정원을 지나 철문을 나서는 동안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향하는 동안 소연은 창밖만 바라보았어요. 머릿속이 온통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회사의 회장. 그 사람이 내가 도와준 노인이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에게 속죄하고 싶다고 했다. 이게 대체 무슨 운명인 거죠? 집에 도착해서 소연은 침대에 쓰러졌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해요? 아니면 원망해야 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소연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오랜만에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억울함, 슬픔,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그날 밤 소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리고 병원 복도에서 만난 노인의 얼굴도요. 두 얼굴이 겹쳐지면서 소연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원망과 연민 사이에서 소연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월요일 오전 10시 소연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틀 동안 엄마를 보지 못했어요. 전화로만 안부를 전했죠. 하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얼굴을 봐야 했어요. 병실 문을 열자 엄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의 얼굴에 반가움이 번졌어요. 소연아, 왔어? 응, 엄마. 많이 기다렸죠? 소연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손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얼굴이 왜 이래? 밤새 못 잤어? 엄마는 단번에 소연의 상태를 알아챘어요. 소연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무슨 일 있어? 엄마한테 말해봐. 소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엄마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버지를 죽게 만든 회사의 회장이 내가 도와준 사람이었다고, 그리고 그 사람이 속죄하고 싶다고 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죠? 엄마, 아빠 생각이 나서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아빠가 왜? 그냥요. 요즘 자꾸 아빠 생각이 나요. 새벽에 나가시던 모습도 떠오르고 직원들 월급 봉투 챙기시던 모습도요. 엄마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는 참 정직한 사람이었어.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지. 근데 그래서 망한 거잖아요. 소연의 목소리에 쓴맛이 섞여 있었어요. 엄마가 소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망한 게 아니야. 네. 아빠는 망한 게 아니야. 그냥 세상이 아빠를 못 알아본 거야.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소연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빠가 마지막까지 직원들 월급을 챙긴 거, 너 기억하지? 네. 그때 직원들이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공장이 문 닫는데 사장이 자기 돈까지 털어서 월급을 줬으니까. 그 사람들 아직도 아빠 제삿날에 와. 소연은 몰랐어요. 아버지 제삿날에 낯선 사람들이 오는 걸 봤지만 그들이 누군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빠는 돈은 못 남겼어. 하지만 사람은 남겼어. 엄마의 말이 소연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엄마, 만약에요. 소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빠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다면
엄마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엄마는 소연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무언가 눈치챈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요. 엄마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용서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 솔직히 원망도 많았어. 대기업들이 단가를 깎을 때 왜 우리 같은 작은 회사들은 버틸 수 없는지,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지. 소연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 원망만 하고 살면 나만 힘들다는 거. 엄마가 소연의 손을 다시 꼭 잡았어요. 아빠가 살아계실 때 했던 말 있잖아. 진짜 손해는 돈 잃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잃는 거라고. 마음을 잃는 거라고. 그 말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엄마가 병실에서 했던 말. 소연은 그 말을 다시 떠올렸어요. 그래서 나는 용서라기보다 그냥 내려놓기로 했어. 원망을 품고 살면 내 마음이 병들잖아. 그럼 내가 손해야.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는 손을 뻗어 소연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소연아, 무슨 일인지 엄마한테 말해줄 수 있어? 소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노인 이야기부터 그 사람이 회장이었다는 것, 그리고 어제 들은 충격적인 진실까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엄마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표정 변화 없이 그저 소연의 말을 받아들이기만 했어요. 이야기가 끝나자 엄마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 사람이 너한테 미안하다고 했구나. 네. 그리고 속죄하고 싶다고 했고. 네. 엄마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가을 하늘이 맑았습니다. 아빠한테 미안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사실 좀 위로가 돼. 소연은 놀랐어요. 그게요? 아빠가 억울하게 당한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적어도 그 사람은 알고 있다는 거잖아.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엄마가 다시 소연을 바라보았어요. 소연아, 그 사람을 어떻게 할지는 내가 결정해. 용서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엄마는 뭘 선택하든 내 편이야. 소연은 엄마를 꼭 안았어요. 엄마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근데 하나만 기억해. 엄마가 소연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준 건 잘못이 아니야. 그건 내 마음에서 우러난 거였어. 그리고 그게 바로 아빠가 너한테 물려준 거야. 소연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한참을 엄마 품에서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것.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힘든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 그게 소연에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1시간쯤 지나 소연은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용서인지 내려놓기인지 모르겠지만 원망만 품고 살 수는 없다. 그건 나만 힘들게 하는 거다. 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셨을 거야. 병원 밖으로 나오자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한 바람이었어요. 소연은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찾았습니다. 보안팀장 최진우. 전화를 걸었어요. 김소연 씨? 괜찮아요? 네, 팀장님. 저 결심했어요. 뭐요? 싸우기로요. 제대로 싸우기로요. 전화기 너머로 진우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잘 생각했어요. 제가 돕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소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착하게 사는 게 손해가 아니라는 거. 그건 제가 지켜야 할 거라는 거. 소연은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끝낼 때가 됐어요. 화요일 오전 10시 소연은 다시 회장의 자택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보안팀장 최진우가 함께였습니다.
진우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지난 며칠간 수집한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회장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요일에 봤을 때보다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소연이 다시 찾아올 줄 몰랐다는 눈빛이었죠. 다시 와줘서 고맙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소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앉으라고 손짓했어요.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회장님을 용서한 게 아니에요. 회장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원망만 하고 살지도 않기로 했어요. 엄마가 그러셨거든요. 원망을 품고 살면 내 마음이 병든다고. 회장은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안하러 왔습니다. 소연이 진우를 바라보았어요. 진우가 서류 가방을 열어 테이블 위에 자료들을 펼쳤습니다. 이건 지난 일주일간 수집한 증거들입니다. 진우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50만 원 누락 사건의 출입 기록, 기사 유출 경로 추적 결과, 그리고 사위 측 관계자들의 움직임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회장은 자료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어요.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게 다 사실입니까? 네. 50만 원을 가져간 건 생산관리팀 정우진 과장입니다. 그리고 기사를 유출한 건 홍보실 소속 직원이에요. 둘 다 사위 쪽 라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회장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제가 눈을 감고 있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군요. 회장님, 저희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소연이 입을 열었어요. 이 증거들을 가지고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어요. 50만 원 횡령,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두 혐의가 성립됩니다.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법적 대응이라면 사위와 딸이 연루될 수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대로 넘어가면 저는 평생 의심받는 사람으로 남아요. 그리고 비슷한 일이 또 생길 수도 있고요. 소연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되찾고 싶어요. 그리고 공정하게 평가받고 싶어요. 회장은 소연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 존경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김소연 씨가 옳습니다. 잘못된 일은 바로 잡아야 해요.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돕겠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정식 조사를 시작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도 진행하겠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 더 할 말이 있었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 더요. 말씀하세요. 저는 2천만 원이 필요하지 않아요.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요. 회장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대신 다른 걸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든 말씀하세요. 동현 오토텍처럼 무너진 하청업체들, 그 직원들과 가족들을 위한 기금을 만들어주세요. 제 아버지 같은 분들이 다시는 그렇게 쓰러지지 않도록요. 회장의 눈이 커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게 김소연 씨가 원하는 거예요? 네. 저한테 주시려던 돈을 거기에 써주세요. 회장은 한참 동안 소연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연은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아버지를 위해 뭔가를 한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진우와 함께 회장 자택을 나왔어요. 정원을 걸으며 진우가 말했습니다. 대단하네요. 2천만 원을 거절하다니. 저한테는 필요 없는 돈이에요. 그리고 그 돈을 받으면 아버지한테 떳떳하지 못할 것 같았어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해요. 내일 오전에 회사에서 정식 조사가 시작됩니다. 김소연 씨도 참석해야 해요. 알겠어요. 소연은 철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어요. 큰 저택이 햇살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장소였어요.
오후에는 진우와 함께 증거 자료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출입 기록, 시간표, 기사 유출 경로, 모든 것이 빈틈없이 맞아떨어졌어요. 내일 조사에서 정 과장이 부인하면 어떡해요? 출입 기록은 거짓말을 못해요. 그리고 홍보실 직원은 이미 자백할 준비가 돼 있어요. 자기만 희생양이 되는 게 싫다고 하더라고요. 진우의 말에 소연은 안도했어요. 하지만 아직 긴장을 풀 수는 없었습니다. 저녁에 소연은 병원에 들러 엄마를 만났어요. 엄마, 내일 회사에서 중요한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인데? 저를 모함한 사람들을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이름을 되찾는 거요. 엄마는 소연의 손을 잡았어요. 잘 될 거야.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엄마, 그리고요. 소연은 회장에게 부탁한 이야기를 했어요. 동현 오토텍 같은 회사들을 위한 기금.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다시는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빠가 하늘에서 보고 계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야. 소연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빠, 저 잘하고 있는 거죠? 아빠라면 이렇게 했을 거죠? 병원을 나오며 소연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그 별들이 아버지의 눈처럼 느껴졌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요. 아빠, 지켜봐 주세요. 소연은 집으로 돌아와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을 위해 힘을 아껴야 했어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가 웃고 있었어요. 직원들 월급 봉투를 들고 환하게 웃는 아버지. 그 모습이 소연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수요일 아침 소연은 눈을 떴어요. 창문 사이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오늘이에요. 오늘 모든 걸 끝낼 거예요. 소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일주일 전보다 단단해진 눈빛이 보였습니다. 이제 싸우러 갑니다. 수요일 오전 10시 회사 대회의실에서 정식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긴 테이블 양쪽으로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한쪽에는 회장과 임원진, 보안팀장 최진우가 있었고 반대쪽에는 사위와 딸, 그리고 생산관리팀 정우진 과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소연은 테이블 끝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건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딸은 불안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보안팀장, 조사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발생한 50만 원 누락 사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우는 화면에 출입 기록을 띄웠어요. 김소연 직원이 생산관리팀에 봉투를 전달한 시각은 오후 3시 18분입니다. 그리고 3시 25분에 정우진 과장이 같은 사무실에 들어간 기록이 있습니다. 정 과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봉투가 열린 흔적과 시간대를 분석한 결과 돈이 사라진 건 3시 25분에서 3시 40분 사이로 추정됩니다. 회장이 정 과장을 바라보았어요. 정 과장, 할 말 있습니까? 정 과장은 입술을 떨며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냥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요.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정 과장이 자백한 거였습니다. 누가 시킨 겁니까? 회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정 과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안 시켰습니다. 제가 혼자 한 겁니다. 그때 진우가 다시 화면을 바꿨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정 과장님이 급전이 필요했다면 왜 하필 김소연 직원이 전달한 봉투였을까요? 진우는 통화 기록을 화면에 띄웠어요. 사건 당일 오후 2시 45분
정 과장님 핸드폰으로 통화 기록이 있습니다. 발신자는 홍보실 이재민 대리입니다. 사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이 대리는 어제 자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진우가 자술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위께서 김소연 직원을 회사에서 내보내라고 지시했고 정 과장에게 봉투에서 돈을 빼라고 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사 유출도 사위의 지시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회장님의 사위에게 쏠렸습니다. 사위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조작입니다. 저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어요. 통화 기록과 자술서가 일치합니다. 그리고 기사를 실은 매체에서도 제보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홍보실을 통해 들어온 정보였어요. 사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여자가 회장님한테 접근한 게 문제였어요. 낯선 사람한테 갑자기 50만 원을 주는 게 정상입니까? 사위가 소연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소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냥 힘들어 보이는 분을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회장님인 줄도 몰랐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걸 누가 믿어요? 증거가 믿어줍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김소연 직원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입니다. 횡령 누명, 명예훼손, 강제휴직, 이 모든 게 회장님 사위께서 만든 상황입니다. 회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표정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자네, 더 할 말이 있나? 사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옆에 앉은 딸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횡령과 명예훼손에 대해 정식으로 고발하겠습니다. 회장의 선언에 회의실이 다시 웅성거렸어요. 아버지, 잠깐만요. 딸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김소연 씨한테 경고한 것도 남편을 부추긴 것도 다 제가 한 일이에요. 처벌받을 거면 저도 받겠습니다. 회장의 얼굴에 슬픔이 스쳤어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가족이라고 예외일 수 없어요. 소연은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보았어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원망했던 사람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건 통쾌하기보다 씁쓸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소연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김소연 씨, 고생 많았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복직은 내일부터 가능합니다. 그리고 약속드린 대로 하청업체 기금을 설립하겠습니다. 동현 오토텍 이름을 넣어도 될까요? 소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네. 아버지가 좋아하실 거예요. 회장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회의실을 나갔어요. 소연은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끝났어요. 제 이름을 되찾았어요. 진우가 다가왔어요. 수고했어요. 이제 정말 끝났네요. 팀장님 덕분이에요.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김소연 씨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소연은 웃었어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뭐 할 거예요? 엄마한테 가야죠. 좋은 소식 전해드려야 해요. 소연은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일주일 전을 떠올렸습니다. 월요일 새벽 병원 복도에서 낯선 노인에게 50만 원을 건넸던 그 순간, 그때는 몰랐어요. 그 작은 선택이 이렇게 큰 파도가 될 줄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어요. 로비를 지나며 직원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전처럼 피하거나 수군거리지 않았어요.
몇몇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기도 했죠. 소연은 회사 정문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착하게 살면 손해라고 했죠. 하지만 아니었어요. 착하게 사는 건 결국 나를 지키는 거였어요. 소연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엄마에게 전할 말이 많았어요. 3개월 후 겨울이 끝나가는 2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소연은 병원 로비에 서 있었어요. 3개월 전 새벽에 낯선 노인에게 50만 원을 건넸던 바로 그 병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엄마가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소연아, 짐 다 챙겼어? 엄마가 병실에서 나오며 물었어요. 얼굴색이 3개월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져 있었습니다. 당뇨 합병증 치료가 잘 끝났고 이제는 통원 치료만 받으면 됐어요. 응, 다 챙겼어요. 천천히 나와요. 소연은 엄마의 짐가방을 들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무거웠을 텐데 오늘은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서 그런 것 같았어요. 병원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습니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택시 잡을까요? 아니, 걸어가자. 날씨 좋은데. 엄마가 소연의 팔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병원비는 다 낸 거지? 응, 재단에서 지원받아서 부담 없이 냈어요. 회장이 설립한 복지재단에서 엄마의 병원비를 전액 지원해줬어요. 약속을 지킨 거였죠. 그 재단 이름이 뭐라고 했지? 동현 오토텍 상생기금이요.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빠 이름이 들어갔구나. 응. 아빠 같은 분들이 다시는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기금이에요. 엄마는 말없이 소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에서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엄마, 좋은 소식 있어요. 뭔데? 저 정규직 됐어요. 엄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우리 소연이 정규직 됐어? 응. 지난주에 발표 났어요. 이제 계약직 아니에요. 소연은 웃었어요. 3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160만 원 월급에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한 계약직이었는데 이제는 당당한 정규직 격리사원이 됐어요.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엄마가 소연을 꼭 안아주었어요. 길거리였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엄마, 그리고 이사 갈 거예요. 이사? 응. 반지하 말고 햇빛 드는 방으로요. 이번 달 말에 계약해요.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우리 소연이 고생 많았다.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걸었어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오후에 소연은 회사로 출근했어요. 격리팀 사무실로 들어가자 동료들이 인사했습니다. 소연 씨, 어머니 퇴원 잘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소연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켜는데 메일이 와 있었어요. 보안팀장 최진우였습니다. 오늘 저녁 6시 회사 앞 카페에서 식사 어때요? 소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진우와는 그 사건 이후로 자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하는 마음이었는데 언제부턴가 다른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좋아요. 거기서 봐요. 답장을 보내고 소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햇살이 사무실 안으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3개월 전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병원 복도에서 낯선 노인에게 마지막 50만 원을 건넸던 순간, 그때 소연은 앞이 캄캄했습니다. 통장 잔액은 0원이었고 내일 병원비도 낼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50만 원은 씨앗이 됐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진실을 밝혀줬고 이름을 되찾게 해줬고 아버지의 이름을 기억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엄마를 살렸고 소연 자신도 살렸습니다. 퇴근 후 소연은 진우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카페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장님, 사위분의 재판은 어떻게 됐어요? 집행유예로 나왔어요. 횡령은 액수가 작아서 실형은 면했고 명예훼손은 합의했대요. 합의요? 네. 김소연 씨한테 정식으로 사과하고 합의금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위와 딸은 회사에서 물러났고 회장은 재단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팀장님은 왜 저를 도와주셨어요? 처음부터요. 진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첫인상이 좋았거든요. 억울한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이요. 그리고 출입 기록을 보면서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결백하다고. 기록이 저를 살렸네요. 아니요. 김소연 씨 자신이 살린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소연은 웃었어요. 진우도 웃었습니다.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새로 계약한 방은 반지하가 아니라 3층이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하늘이 보였어요. 소연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어요. 아버지의 사진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소연은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빠, 저 잘하고 있죠? 대답은 없었지만 사진 속 아버지가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빠가 물려준 거 저 잘 지키고 있어요.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힘든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 그게 손해가 아니라는 거 이제 알아요. 소연은 창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개월 전 병원 복도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어요. 50만 원이라는 작은 돈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줄 몰랐습니다. 착하게 살면 손해라고 했죠. 하지만 아니었어요. 진짜 손해는 돈을 잃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잃는 거예요. 마음을 잃는 거예요. 소연은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출근해야 합니다. 정규직 격리사원 김소연으로요. 창문 너머로 봄바람이 살랑거렸어요.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연의 새로운 삶도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잘 들었다는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며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사연의 삶이었습니다.